일본에서 사용한 타자기입니다. 한자까지 1000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타자기거든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많이 입력할 수 있는 건 한 2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한 타자기는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발음 나는 대로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도쿄를 쓴다 그러면은 TOKYO 이렇게 써서 일본어를 알파벳으로 쓰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한자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쯤부터 이제 한글 전용화 운동이 벌어져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자가 사라졌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도 한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예전에는 일본처럼 세로 읽기에 막 한자 들어가고 막 보기 힘들고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가로 읽기에 한자도 사라지고 그렇게 변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중심이다 보니까 국어의 시작은 곧 한자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왔는데 이게 한자 책입니다. 한자 검정 책인데 보시면 여기에 한자들이 쫙 있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 6급인데 이게 1급부터 10급까지 1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준 2급, 2급, 준 1급, 1급까지 해서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한자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5급까지가 초등학생이 알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까지의 한자의 수가 1006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외워야 되는 한자의 수가 1000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천자지 천자 외우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쓰기만 할 줄 알면은 다 의미가 통하는 건데, 일본은 진짜 한자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타자기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일본에서 사용한 타자기입니다. 예전에 한자까지 입력해 넣을 수 있는 타자기인데 한 1000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타자기거든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더 많이 입력할 수 있는 건 한 2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관공서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용한 타자기는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발음 나는 대로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로마자 알파벳을 쓰는 거죠. 도쿄를 쓴다 그러면은 TOKYO 이렇게 써서 일본어를 알파벳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넘어오면서 컴퓨터로, 워드로 쓰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제 일본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자는 똑같거든요. 입력을 할 때 발음을 입력을 합니다.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입력을 하면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뿅 하고 떠요. 자동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바로 떠서 바로바로 이제 선택을 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좀 어려운 한자 같은 경우는 딱 선택을 하면 한자가 수십 개가 쫙 뜨거든요. 골라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인들도 힘겨워 하거든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보기가 또 힘들고 하니까 어려운 한자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거죠.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선택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한글 타자기를 또 만드신 분,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IT 쪽에서 또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글 입력을 굉장히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요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자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자로 외운 걸 써서 그 한자가 나오는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한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외우고 또 이 발음이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또 하나 더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어는 발음이 단순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그거 외우는 게. 일본은 한자 사용으로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예전에 KBS인가에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취재팀이 일본하고 중국에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이 한자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한자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쓴다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쓰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한자가 뿅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민수의 얼굴을 그리는데 점이 있었던가,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었던가, 두 개가 있었던가, 이런 거 자주 안 그리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쓰지 않고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새로운 디지털 문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들이 일반인들도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이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출판된 책이 예전 책에 비해서 한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어려운 한자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한자거나 하는 것들은 한자를 쓰지 않고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이 출판된 거,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만 비교해봐도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자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자 문화권 국가들은 모든 나라가 이 한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간자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전에 1966년 그리고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간략화 작업을 해서 지금 쓰는 간자체가 됐습니다. 라는 거는 지금 중국은 자기네들 한자를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때도 굉장히 부각을 해서 막 선전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간자체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한자가 불편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일본도 이 한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 당시에 몇십 년 동안 로마자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일본어를 표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1945년 이후에 또다시 이제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를 표기하려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문서입니다. 이렇게 좀 연구를 했었는데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발음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맥도날드를 마크도나르도라고 하고 마이클 잭슨을 일본에서는 마이케로 자크손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마자 파자 브라자 이런 발음들이 있을 정도로 발음이 적어서 동음 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히라가나로만 쓴다면 굉장히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알아듣기 힘들게 되겠죠. 제가 박물관 같은 데 자주 가는데 가보면은 옛날 문서들 보면은 어떤 문서들은 그냥 히라가나로만 쓰여진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용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자가 없으면은 읽기도 힘들고 내용 파악도 힘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자에서 벗어난 나라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나라는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벗어난 건 아니고 아무래도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자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로마자를 사용하게 된 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자력으로 한자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죠.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는 자력으로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나라가 된 거죠. 한자에서 벗어난 한글의 발전 과정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자에서 벗어난 데에는 뭐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한글 전용 노력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IT 쪽에서 우리가 한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글 배우시는 분들도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일본에서 한글 배우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자주 만나는 분이 계세요. 정말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시는데 제일동포 분이세요. 그분이 한글 교실에서 한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교실에도 자주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거든요. 그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저하고 얘기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국인하고 처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감동을 하세요. 제가 가는 지역이 아무래도 그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골이죠. 시골 지역이고 한국인이 별로 안 가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만날 수가 없는 한국인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동이다, 뭐 그런 말씀하세요. 그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굉장한 거죠. 그렇게 한글을 정말 배우고 싶고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 하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정말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지금의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름다운 한글을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댓글 이 영상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키보드 입력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의 키워드 입력 방식은요, 조금 한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PC,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의 키보드 입력 방식하고 이러한 휴대폰에서의 입력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일본어로 가나라고 하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것으로 그냥 입력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특히 휴대폰 입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입력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그 키보드, PC라든가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의 키보드는 좀 넓기 때문에요. 이게 히라가나도 많이 지금 나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고요. 그러나 이쪽으로 휴대폰으로 지금 입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일본인들은 지금은 알파벳으로 입력하거든요. 히라가나라고 해도 아라고 하면 A를 누르면 되고요. 카라고 하면 KA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카라고 하면 일본 말이면 그냥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 알파벳 입력으로 하면 카라고 하면 KA라고 크게 입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일본어만으로 입력할 때는 굉장히 빨리 입력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알파벳으로 입력하면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요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알파벳으로 입력하자라고 하여서 10년, 20년 전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입력을 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5%로 줄어들어가지고 알파벳 입력을 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어 입력이라는 게 잘 안 되니까 요새 오히려
한국의 어떤 기업이 이러한 일본어 입력을 하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키보드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일본적으로 오히려 수출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갤럭시라든가 이런 키보드가 옛날에는 입력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알파벳은 그냥 연문 입력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할 때는 그냥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고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그런데 가능해요. 알파벳으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입력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일본어의 문제점은 이렇게 일단 알파벳으로 입력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 다음에 그것을 한자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경우 히라가나 가타카나만으로 일본어 문장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한글만으로 그냥 문장이 되는데, 그러나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만으로는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새 한국말을 배운 일본인들이 한국말로 문장을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어가지고 또 한국어를 학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방식의 변화가 일본어 교육이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일본어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기자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인터뷰라든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러한 휴대폰으로 입력하잖아요.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속기라는 것이 기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속기라는 게 뭐냐고 하면 특히 일본 기자들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보다 그냥 노트에 그냥 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라는 형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쓰고 그게 가타카나 히라가나가 아닌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런 것을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자가 된다면.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가나다라 한글을 그냥 입력해서 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인터뷰 기사라든가 다 그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어는 그거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어에 대한 이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 좀 약간 거부감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자를 쓰지 않으면 일본어가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데 실제로 손으로 쓸 때 한자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워드 프로세서 키보드로 하면 그냥 엔터 치면 한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쓸 수는 없어요. 일단 형태는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키보드로서는 한자로 바꾸지만 그것도 비슷한 한자가 있으면 뭐가 실제 한자였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이 한자를 제대로 입력 못하고 또 쓰는 것은 물론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일본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일본인들이 K-드라마나 K-팝 등을 접하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계기는 일본어가 불편하니까는 아니거든요. 한번 한국에 오면 두 번, 세 번 가고 싶게 된대요. 그 경우는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역시 서울의 동대문이나 그런 데 가도 아주머니들하고도 실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모든 지하철의 방송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한국 여행이 더 커진다라는 동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K 콘텐츠의 확대죠.
특히 K-드라마, 일본에서 최근에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사랑의 시작,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 이게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되었어요. 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곳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곳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배우기 시작했더니 빨리 이거 쓸 수가 있네. 일본말보다 훨씬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글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발음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 것이 한글이다.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에 의해서요. 다른 글자들은 자연 발생식으로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에 특히 글자하고 발음의 괴리가 굉장히 있는 거죠. 영어도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한글은 발음하고 그 글자 쓰는 내용이 일치되어 있다라고 일본인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일본어하고 이 문법이 같다라는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든 외국어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또 배우기 쉬운 언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K 콘텐츠의 보급하고 함께 또 K-팝도요. BTS가 말하는 한국말을 이해하고 싶다. 이러한 것이죠. BTS뿐만이 아니라 원래 카라가 일본 안에서 한국말을 섞으면서 일본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으로 그 한국말이 뭐지? 라고 하여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번역 기술과 생성형 AI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일본어의 고유성, 특히 한자 표기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사실 일본에서도 그 AI의 번역 기술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그 주목받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일본어를 번역할 때 AI로 번역시키자. 이런 이야기죠. 한국에서도 이런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AI의 번역 기능이라는 것은요. 피벗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중간 언어예요. 일본어를 먼저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게 중간 언어예요. 보통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하고 싶으면 그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일본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에서 한국말로 직접 가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어하고 한국어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다른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일본어라는 언어는요. 주어를 굉장히 많이 생략합니다. 한국말은 주어를 생략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경어, 정경어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 한국에는 겸양어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경어 체계는 10단계 정도 있어요. 이거 또 영어로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이것으로 또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아직 그 AI의 번역 기능이라는 거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해도 번역으로 나온 그러니까 일본말로 한국말로 번역했다. AI 기술로.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사람이. 이게 일본어의 굉장한 그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한국말을 알게 되면요. 한국말은 좀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예를 들면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일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AI가 번역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알게 된 일본인들이 또 한자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전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것은 국제적인 언어가 되게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이러한 AI의 번역이라는 것이 더 많이 일본에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일본인들이 느낄 경우는요. 과학적인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된 게 없으니까 대충 돼요. 그러나 소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조금 그 영어식의 일본어라든가 주어가 확실하게 있는 일본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일본어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AI에 맞게 혹은 AI가 일본어에 맞게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 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 한국말을 할 때요. 주어를 말을 안 할 때가 꽤 많아가지고 주변 분들이 오히려 이게 주어가 이것이겠네요. 또 그렇게 또 오히려 해석을 해줘요. 옆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일본어 자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화 될 때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거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AI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렇다. 이거 번역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AI가 어떤 책을 또 요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을 요약할 때 주어가 확실하지 않으면 주어라든가 그 생략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일본어. 네. 그것을 정확하게 AI가 잡지 못하면 그 요약 문서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말이 훨씬 정확해요. 그런 면에서는요. 앞으로 또 국제화,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면에서 특히 AI 시대라는 면에 있어서 일본어라는 체계가 좀 약간의 장벽이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